안녕하십니까. 커말 2급 필기 강사 권호석입니다. 자, 다들 강의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다른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계속 문제 풀이하고 모르는 문제들은 체크하면서 계속 따라오시다 보면은 모두 합격을 하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강의만 잘 따라오시면 돼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2년 3회 스프레드시트 일반 기출문제 풀이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워크시트의 내용을 화면의 여러 창에서 동시에 표시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기능으로 옳은 것은, 자, 그림 보시면요. 이렇게 나온 내용들이 같죠? 같은 내용이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창 나누기 기능인데요. 실습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창 나누기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어떤 경우에 사용을 하냐면은 하나의 시트에 데이터의 양이 많은 경우, 그죠? 많지 않습니까? 자, 많은데, 데이터를 서로 비교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하고요, 만일 뭐 이쪽 부분하고 데이터를 서로 비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는 데이터 양이 많기 때문에 스크롤을 올린다든지 내려서 비교를 할 수밖에 없겠죠.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자, 그때 사용하는 것이 나누기 기능이 되는 겁니다. 자, 나누려는 위치를 선택을 하시고요. 자, 보기에 가면은 창에 보면은 나누기가 있습니다. 자, 클릭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4개의 영역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부분 있죠. 그리고 데이터 중에서 아래쪽 부분을요. 이렇게 한 그 화면에서 바로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영역이 이렇게 나뉘게 되면은 이쪽 처음 부분하고요. 자, 끝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한 화면에서 이렇게 보고 비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나누기가 없다라면은 이 데이터하고, 자, 이 데이터를 비교하려면은 스크롤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이 구분선은요,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이동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하나의 셀에 2줄 이상의 데이터를 입력하려고 하는 경우 컴퓨터를 입력한 후 줄을 바꾸기 위하여 사용하는 키로 옳은 것은, 컴퓨터하고 활용 능력이 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실습을 해서 쉽게 개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하다 보면은 이제 엑셀 같은 경우에는 셀 단위로 해서 데이터가 입력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셀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벗어나는 것을 뭐 해결하기 위해서 기사 퍼스트까지만 입력을 하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입력을 해버리면은, 자, 이것은 조금 전 데이터가 있어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요. 일단 지우고, 자, 기사 퍼스트까지 입력하고 엔터를 입력을 하게 되면은 셀의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입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에서는 이제 하나의 셀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퍼스트까지 하시고 그냥 엔터 누르시면 셀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거고요. 알트하고 엔터를 같이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은, 자, 하나의 셀에 이렇게 강제적으로 줄이 바꾸면서 이제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정답은 알트 엔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영문 대소문자를 구분하도록 설정했을 때 오름차순 정렬의 순서가 옳은 것은, 자, 엑셀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능이 있습니다. 정렬 기능이 있는데요. 자세한 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고요. 정렬되는 순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데이터가 뭐 2, 4, 6, 7이다.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정렬을 하잖아요. 그죠? 자, 오름차순 정렬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2, 4, 6, 7 그대로 되죠. 이게 오름차순이잖아요. 값이 점점 커지도록 정렬하는 것이 오름차순 정렬이 되고, 만일 내림차순으로 정렬되면은 7, 6, 4, 2로 정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기본적으로 정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름차순이라는 것은 값이 점점점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내림차순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먼저, 그 다음 낮은 순서대로 데이터를 배열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근데 단순히 숫자만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은데, 여러 가지 그 데이터 형식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을 때는 그 순서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기준을 내림차순 하나만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오름차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내림차순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내림차순.
자, 높은 데서 아래쪽으로 계단을 내려오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데이터 형식 중에서 가장 중요한 형식이에요.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자, 우리는 한국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한글. 자, 한글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영문이죠. 영문, 대문자. 그 다음 소문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억하실 수 있겠죠? 암기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자 중에서 특수문자. 여기 보면 골뱅이 이런 기호들이 있죠. 특수문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문자 처리 다 끝났죠. 그 다음 숫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백이 되는 거예요. 암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공백은 이제 의미 없는 데이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항상 내림차순 할 때도 마지막, 오름차순 할 때도 마지막이에요. 항상 마지막에 공백은 정렬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셔야 돼요. 시험에 잘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름차순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낮은 거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인데요. 자, 숫자가 들어왔죠. 숫자 3, 5 들어왔고요. 자, 이거 뭡니까? 특수문자. 자, 소문자, 대문자죠. 한글은 없기 때문에. 자, 이게 밑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증가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렬에서 자, 기본적으로 대소문자를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은 정렬 대화 상자에 가서 옵션에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함수식이 주어지고 결과값하고 비교해서 맞는지 틀린지 판단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평소에 공부하실 때는 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을 해서 함수식을 직접 입력을 하고요. 결과를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장 가시면요. 상시 시험은 어떻게 됩니까? 펜을 사용할 수가 없죠. 컴퓨터 화면상에서 이렇게 문제가 주어지고 직접 눈으로 풀이를 해서 답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그만큼 실제 시험장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풀이하는 방식이.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하시는 대로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요. 마무리하실 때는 문제은행으로 꼭 마무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한번 풀어봅시다. 눈으로 한번 풀어봅시다. 자, SQRT는 뭐죠? SQRT는 이제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양의 제곱근. 49. 자, 어떤 값을 제곱을 취하게 되면은 49가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7도 있고, 7도 있죠. 마이너스 7을 제곱하게 되면 49가 되고요. 7도 제곱하면은 49가 됩니다. 근데 SQRT는 양의 제곱근을 구하는 겁니다. 양의 제곱근. 그래서 이제 7이 된다. 자, 이 결과값이 맞고요. 자, not 함수 보도록 하죠. not은 부정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논리식이 4는 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자, 이것은, 이제 false가 되겠죠. false. 자, false가 되고요. 이 false의 결과를 not을 취했기 때문에, false가 되는 것이 아니고 true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나머지 한번 보도록 하죠. 10번에 보시면 mode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요. 자, 모드 함수가 나왔을 때, 자, 두 가지 함수를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MOD 함수가 있고, MODE가 붙는 함수가 있죠. 다릅니다. 보통 우리가 모드 함수를 말할 때는 이 함수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나머지를 구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문제에서 나온 것은, E가 붙은 이 모드 함수는요. 자, 인수가 4개 들어갑니다. 4개 들어가서, 5, 10, 15, 10 이렇게 4개 값을 받았잖아요. 그죠? 4개 값을 받았는데 결과는 10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최빈값을 구하는 거예요. 최빈값. 그러니까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제 값의 범위 4개가 될 수도 있고 3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것은 문제에 따라 다를 겁니다. 현재는 5, 10, 15, 10이죠. 자, 이 값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 무엇이냐? 자, 그 최빈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10은 이제 2번 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발생한 값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10이 된다. 자, 이거,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모드 함수하고 비교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그렇게 연습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라운드 함수 한번 보도록 하죠.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 하는 것이죠. 반올림 하는데, 형식은 숫자. 자, 대상이 되는 숫자 들어가줘야 되고요. 그 다음 자릿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라운드 함수의 이제 자릿수, 이 자릿수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자, 마이너스 3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시는 방법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0인 경우가 있을 거고요. 자, 마이너스 1, 자, 양수 1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인 경우는 자릿수가 0이라는 얘기는 정수를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정수를 뜻하는 거예요. 정수는 뭡니까? 1의 자리로 표시를 하는 거죠. 1의 자리. 64, 67, 뭐 64.1을 이런 식으로, 그쵸? 바꿔주는 겁니다. 정수화 시킨다는 얘기는 1의 자리로 표현한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럼 마이너스 1은 10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0은 1의 자리. 그 다음, 마이너스로 갈수록 정수를 표현하는데, 10의 자리, 마이너스 2는 100의 자리. 자, 그 다음, 마이너스 3은 1000의 자리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10의 자리라면은 60, 7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고요. 100의 자리라면은 뭐 6700, 7400, 뭐 40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1000의 자리 같은 경우에는 6000, 16000, 이런 식으로 공이 3개씩 붙는 거예요. 판단하시겠죠? 자, 그 다음, 1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자, 0이 들어갔을 때는 1의 자리로 표현을 하고, 1이 들어가게 되면은, 소수 첫째 자리예요. 소수 첫째 자리. 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얘기죠. 자, 64.12가 들어갔을 때, 자릿수가 1이다. 그 말은 소수 첫째 자리로 표현을 해라. 그래서 64.1이 되는 거죠. 판단하시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2가 들어간다라면은 소수 둘째 자리로 표현을 해라. 자, 구분할 수가 있겠죠.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선을 그어 보시고 중심이 되는 부분, 자, 자릿수가 0일 때는 1의 자리로 표현한다. 그러니까 정수로 표현한다라는 이 기준을 두시고 마이너스일 때는 정수 쪽으로 가는 거고요. 자, 양수일 경우에는 소수 자릿수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분하시면은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자릿수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마이너스라는 것은 일단 정수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공이 3개 붙는 거죠. 마이너스 3은 공이 3개 붙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붙었네요. 그죠? 자, 입력받은 것은 2개짜리를 입력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라운드 함수의 결과는 공이 3개짜리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D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B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시나리오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나리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사건에 따른 여러 가지 가상적인 결과를 예측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란 것이 필요한 겁니다. 자, 아래쪽 예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컴퓨터 일반,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일반 이 세 과목에 대해서 점수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현재 점수일 때는 평균값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가상의 결과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베이스 일반이 현재는 30점인데요. 자, 이게 80점일 때, 80점으로 증가가 되었을 때 평균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그리고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 자, 이 평균값은 또 얼마가 될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바뀌었을 때 그 값에 따른 이 영향, 자, 이 영향에 따른 이 값이 또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 평균이란 이 셀 있죠. 이 셀에는 값이 53이 입력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의하십시오. 반드시 함수로 입력이 되겠죠. 수식으로 입력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만 이 값에 따른 어떤 영향, 그 결과가 수식에 의해서 이 값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식이 이렇게 여기 입력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은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각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제 값이 바뀜에 따라서 평균값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을 예측하고 싶다. 자, 그때 시나리오를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를 적용하게 되면 아래쪽 표가 나와요. 시나리오 요약표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표에 보시면은요. 여기 증가, 감소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금방 제가 80으로 증가되었을 때, 10으로 감소되었을 때, 자, 이것을 예측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현재 값이 30일 때, 현재 값이 30이고, 그리고 현재 값이 평균은 53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변경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경되는 것이 뭡니까? 데이터베이스 일반에
E의 두 번째 셀이잖아요. 그쵸? E의 두 번째 셀. 이게 변경 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 셀은 결과 셀의 값을 예측할 수 있는 숫자 값이 입력이 되는 겁니다. 입력되는 셀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80 혹은 1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겠죠. 자, 그 다음 결과 셀이라는 것은 F 두 번째. 자, 결과 셀은 자, 이것은 변경 셀이 되고 이것은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변경되는 값에 따라서 결과 셀은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과 셀에는 수식이 입력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수식이 입력되어 있는 셀이 결과 셀이 되는 겁니다. 일단 판단할 수가 있겠죠. 변경 셀이 무엇인지 결과 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값은 30, 53이에요. 근데 증가될 때 80으로 변경 셀이 바뀐다, 변경된다. 그랬을 때는 결과 셀은 70으로 바뀐다. 자, 그 다음 10으로 감소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는 결과 셀이 47이 된다라는 이제 그 어떤 예측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능을 한번 수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에 가서 자, 가상 분석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관리자 선택을 하십시오. 현재 시나리오가 없는 상태입니다. 추가를 해야 됩니다. 추가 버튼 누르시고요. 자, 시나리오 이름을 일단 증가라고 일단 이름을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변경 셀은 그 E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해야겠죠. 자, 변경 셀은 E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할게요. 이 값이 이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변경 셀에 해당하는 값을 입력하십시오. 자, 현재 30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꿀 거냐? 자, 80으로 한번 증가를 시켜 보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 봅니다. 자, 그러면은 증가라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그리고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서 요약 버튼 누릅니다. 자, 요약 버튼 누르시면은 보고서의 종류라고 해서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나옵니다. 시나리오 요약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두 가지 형태로 볼 수가 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일단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결과 셀은 F 두 번째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었네요. 자, F 두 번째가 결과 셀이 되겠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은 증가가 되었을 때, 자, 변경 셀의 값에 따른 결과 셀의 값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을 이제 새로운 시트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를 더 추가하려면은 간단하죠. 뭐 관리자 호출해서 여기서 추가 버튼 눌러서 또 추가하면 됩니다. 감소해서 변경 셀은 이의 두 번째 셀이 맞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바뀌는 값은 뭐 10으로 감소를 시키겠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시나리오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또 추가하고 싶으면 추가 버튼 누르시면 되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버튼 누르시면 되고, 그 다음 편집. 자, 편집 누르면은 뭐 셀을 또 바꿀 수도 있고, 시나리오 이름을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약 버튼 누르시면 되겠죠. 자, F 두 번째 값. 자, 시나리오 요약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두 개의 시나리오를 한 번에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병합은요,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와서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병합하는 겁니다. 합치는 거고요. 자, 표시는요, 이렇게 새로운 시트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시트에다가 바로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표시 한번 눌러볼게요. 값이 바뀝니다. 자, 누르면은 증가에 대한 시나리오 결과가 바로 적용이 됩니다. 자,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에 대한 내용 금방 말씀을 드렸어요. 추가, 삭제, 편집, 뭐 추가, 말 그대로 추가, 삭제는 제거고 편집은 내용을 수정하는 거고요. 병합은 다른 시트에 있는 시나리오를 불러와서 추가하는 거고요. 자, 요약은 요약 버튼 누르면은 시나리오 요약 대화 상자가 또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시나리오 요약과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시는 뭐 아까 말씀드렸고요. 워크시트에 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시나리오 요약 그 대화 상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시나리오 보고서는 자, 여기서 선택된 이제 보고서들은 새 시트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고요. 종류는 시나리오 요약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시나리오 픽업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결과 셀을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된다. 자, 여기 결과 셀을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보세요. 자, 요약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시나리오 요약에서 결과 셀 있죠. 이거 한번 지워 볼게요. 현재 시나리오 요약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어때요? 선택을 한다, 결과 셀을 선택하지 않아도
결과는 나오죠. 결과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오류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결과 셀은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결과 셀을 지정해야 된다라는 이런 오류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서는 반드시 결과 셀을 지정을 해야 됩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 문제는 출제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제자는 1번만 정답을 이제 될 수 있도록 이제 출제를 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4번도 좀 애매하게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4번까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던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2번하고 3번은 조금 전 실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1번 보시면은 시나리오는 별도의 파일로 저장하고 자동으로 바꿀 수 있는 값의 집합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파일이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자, 시나리오는요. 그 만든 결과가 별도의 시트로 만들어지는 거죠. 시트라고 해야 되는데 파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이 명확하게 일단 틀렸고요. 4번에 보시면은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드는 데는 결과 셀이 필요 없지만 시나리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결과 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 이거 맞는 설명 같죠? 자, 어느 정도는 맞는데요. 애매합니다. 자, 어떤 부분이 좀 애매하냐면은 필요 없다. 자, 필요 없다라고 설명을 하면 안 돼요. 필요 없다. 자, 필요 없다라고 설명하기보다도 자, 없어도 결과는 나온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결과 셀을 입력하지 않아도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결과가 나오긴 나옵니다. 하지만은 이제 완전한 어떤 그 결과 이제 보고서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되도록이면은 결과 셀을 입력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다,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넣는 것이 맞아요. 넣는 것이 맞는데 넣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결과는 나온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를 만들 때는 결과 셀이 없어도 되지만 결과 셀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변화된 변수의 값만 표시되고 이에 따른 결과가 표시되지 않으므로 제대로 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4번까지 정답으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아래 시트와 같이 누계를 구하기 위해 C 두 번째 셀에 수식을 입력한 후 C 세 번째부터 C 다섯 번째 영역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계산하려고 한다. 다음 중 C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말이죠. 자, C의 두 번째 셀에 이제 수식을 하나 구하는 거예요. 구하고 나머지 값들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그대로 복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만 잘 만들게 되면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면 쉽게 수식을 입력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풀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규칙을 찾으려면은 각각에 대해서 풀어서 이제 생각을 하시면요. 규칙을 찾기가 좀 쉽습니다. 자, C 두 번째 셀의 수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누계를 구하는 겁니다. 현재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C 두 번째 값만 그대로 합을 구하게 되면은 누계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 C 세 번째 셀에 있는 이 누계는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를 뜻하는 거죠. 자, C 두 번째부터 C 세 번째까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 값은 어떻게 되죠? 이 수식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죠. B 두 번째에서 B 네 번째까지입니다. 자, 여기 들어갈 수식은요. 여기서 여기까지 합이 되겠습니다. 누계가 되기 때문에 B 두 번째부터 B 다섯 번째죠. 자, 첫 번째 C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은요. 물론 B 두 번째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일단 나머지 형식하고 맞추기 위해서 시작과 끝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B 두 번째부터 B 두 번째까지의 합이다. 이렇게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개의 수식을 쭉 입력하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규칙이 보이죠? 일단 시작은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맞죠? 그래서 B 두 번째 셀이라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이에요. 자, 그 다음 끝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상대적으로 참조를 하네요. 그죠? 자, 이 수식을 하나 구해서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쭉 드래그를 하잖아요. 자, 그럼 행이 이동이 되잖아요. 그죠? 행이 이동이 되기 때문에 행을 상대 참조를 하는 겁니다. 행을 상대 참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을 만들 때 끝나는 이 셀은 그대로 두시면 되겠죠.
자, 행이 두 번째 행에서 세 번째 행, 네 번째 행, 다섯 번째 행, 이렇게 행 참조가 이루어지잖아요. 행의 상대 참조가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자, 그래서 끝나는 셀은요, B 두 번째 셀 그대로 상대 참조할 수 있도록 두시면 돼요. 그렇지만은 시작하는 셀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묶어 주셔야겠죠. 고정할 수 있도록 달러 기호를 각각 앞에 붙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이건 절대 참조잖아요. 자, 이것은 상대 참조고요. 시작은 절대 참조를 해야 되고 끝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상대 참조 처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제 3번이 되는 거고요. 3번하고 결과 동일한 것은 이렇게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죠. 왜 그렇습니까? 자, B는 어차피 우리가 참조를 할 때 행만 지금 상대 참조가 되는 것이지 B는 항상 고정이잖아요. 그죠?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값, 자, 행, B 두 번째 셀이라고 했을 때 행 값은 바뀌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달러 기호가 숫자 2 앞에 행을 뜻하는 거죠. 행 앞에만 입력을 하셔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응용돼서 나올 수가 있겠죠. 보기에 없다 하더라도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래 그림을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이용하여 수정하고자 할 때 다음 중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자, 일단 이 차트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 보기를 보시는 것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점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점포별로 해서 방문객 수가 몇 명인지 이렇게 표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시각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가서 이제 차트를 추가하시면 되겠죠. 자, 세로 막대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요. 뭐 여기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은 뭐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자, 왼쪽에 수치가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이렇게 그 점포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점포에 따른 어떤 방문객 수라는 데이터 계열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은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까지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문제에서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라고 했습니다. 일단 데이터 계열 서식 메뉴를 이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데이터 계열 서식이 어디에 있는지, 자, 그 메뉴를 먼저 찾으셔야겠죠. 자, 그 전에 데이터 계열이 또 무엇인지 정확하게 개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 계열은요, 여기 법내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계열이 보시면 마우스 올리시면 나오시죠. 방문객 수라고 나오죠. 방문객 수. 자, 방문객 수가 계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이게 계열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데이터 계열에서 서식을 보시려면은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은 대부분 메뉴가 나오죠. 자,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선택하시면은 이제 계열 옵션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현재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계열 겹치기 그리고 간격 너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계열 겹치기 부분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꾸게 되면은 내용이 바뀌지가 않죠. 자,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문제는요, 방문객 수라는 계열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겹칠 계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예시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른 예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계열이 방문객 수에서 회원 수를 추가를 해서 계열이 두 개인 경우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계열이 두 개가 되면요, 이제는 문제 조건을 이해하기 좀 쉬울 겁니다. 자, 두 개의 계열이 만들어졌네요. 그죠? 자, 클릭을 하고요.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다시 되돌리기 하고요. 자, 데이터 계열 서식에 갑니다. 자, 한번 값을 바꿔볼게요. 자, 바뀌는 모습이 아래쪽에 표시가 되죠. 마이너스 100에서 자, 0 같은 경우에는 0은 계열과 계열이 딱 붙어 있는 겁니다. 딱 붙어 있는 거고요. 자, 이쪽으로 가게 되면 겹치는 거예요. 사실 자, 이 파란색 부분이 빨간색 부분에 덮여지는 거죠. 겹쳐지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여기까지가 파란색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빨간색으로 덮여지는 거예요. 겹치게 된다는 얘기죠. 자, 100% 하게 되면 완전히 파란색이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자, 0%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각각의 계열이 서로 이제 경계선에 딱 맞물리면서 보여지게 되는 거고요. 마이너스 100% 하게 되면은 완전히 떨어지는 겁니다. 겹쳐지지 않고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이제 100%까지 자, 문제 나와 있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2번 보기. 자, 간격 너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150%인데요. 자, 값을 바꾸게 되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십시오. 자, 간격의 너비가, 자, 여기서 간격의 너비라는 것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의 이제 너비가, 자, 0인 경우에는 딱 붙는 거죠. 자, 값을 늘려주게 되면은 그 틈이 더 커집니다. 자, 틈이, 그 간격이 너비가 더 커져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계열들의 그 막대 그래프의 폭도 줄여져야겠죠. 자, 됐습니까? 최대한 500%까지. 최소는 0%입니다. 그래서 2번에 대한 보기도 설명이 맞죠. 자, 이런 것들은 암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계열 겹치기는 마이너스 100에서 100이다. 간격의 너비는 0에서 500%다. 직접 이렇게 실습을 해보면서 간격의 너비가 0인 경우는 딱 붙는 경우구나. 자, 그리고 최대한 크기에도 500%까지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3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 이 부분은요, 채우기에 가시면은,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요, 각각의 이제 그, 계열의 이제 데이터의 값들이 하나의 이제 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지 않습니까? 체크를 하게 되면요, 이렇게 다양한 색깔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마다 다른 색 사용에 체크 표시를 하면 막대의 색깔이 각각 달라진다라는 설명이 맞습니다. 자, 그다음 간격 너비의 숫자를 늘리면 각 막대의 너비가 커진다. 자, 여기 키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간격의 너비를 늘리게 되면은 각 막대의 너비가 커지는 것이 아니고, 자, 간격의 너비가 커지기 때문에 각 간격의 너비만큼 막대 그래프의 폭은 줄어들어야겠죠. 그래서 커진다라는 설명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차트를 클릭하면 차트 도구가 표시되고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 탭이 추가된다. 자, 조금 전 설명드렸던 예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차트가 있고요. 자, 이쪽 영역을 클릭을 할 때는 탭을 보시면은 개발 도구까지만 표시가 됩니다. 자, 근데 차트를 클릭하는 순간 이 차트를 어떻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차트 도구라는 메뉴가 디자인, 레이아웃, 서식이라는 탭이 추가로 만들어지죠.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2번. 사용자가 제작한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 목록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차트 서식 파일로 등록할 수 있다. 자,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만든 이 차트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서 다음에도 이 양식대로, 이 서식대로 동일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런 경우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차트 선택하시고요. 차트 도구에 가시면은, 이제 차트 서식 파일 목록이라고 해서 서식에 가시는 것이 아니고요. 디자인에 가시면요. 서식 파일로 저장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이름을 정하고 저장 버튼 누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은 차트를 만드실 때, 많이 차트 만들잖아요. 그죠? 삽입에 가서 차트를 만들지 않습니까? 자, 모든 종류의 차트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요. 서식 파일이라고 폴더가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면요. 오른쪽에 아이콘이 보여지죠. 차트 1이라고 표시가 되는데 조금 전 제가 서식 파일로 등록을 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고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차트를 차트 서식 파일 목록에서 만들 차트 서식 파일로 해서 저장할 수가 있고요. 그 저장된 파일을, 이제 다른 막대 그래프라든지 꺾은 선처럼 여러분들 목록에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3번, 차트에서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면,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으로 고쳐진다. 데이터 요소라는 것은요, 데이터 계열에서, 자, 여기 보시면 회원수잖아요. 그죠? 회원수 계열에서 각각의 이 막대 그래프를 요소로 가는 겁니다. 자, 본점의 요소. 그 다음, 이제 강동점의 요소. 계열하고 요소 차이점 아시겠죠? 계열은 회원수가 되는 것이고, 그 회원수에서 각각의 이
그 차트의 요소들을 데이터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요소를 어떻게 한단 말이죠? 이거 값을 뭐 조절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요소의 크기를 조절한다는 얘기인데, 이 요소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데이터를 수정을 해야만 이 차트에서 반영이 되는 겁니다. 항상 차트는요,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때 근본이 되는 원본 데이터를 바꿔줘야만 자동으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자, 수정해 보겠습니다. 자, 수정하게 되면은 이제 데이터 요소의 크기가 조절이 되죠. 그래서 반대로 설명한 거예요. 데이터 요소의 크기를 조절하면은 워크시트의 값이 자동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워크시트의 값을 조절하게 되면은 데이터 요소의 크기가 자동으로 고쳐진다.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워크시트의 셀과 차트의 제목을 연결하려면 차트의 제목이 입력되어 있어야 한다. 자, 지금 현재 차트에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목하고요, 워크시트의 셀하고 제가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목을 선택을 하십시오. 선택하시고요, 키보드에서 등호 주십시오. 자, 수식 입력줄에 등호가 입력이 되었죠. 그리고 셀 하나 선택을 해보십시오. 점포라고 제가 한번 방문객 수라고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자, 엔터. 변화가 없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을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엔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제목하고 셀에 있는 값하고 연결을 했기 때문에 셀에 있는 값이 바뀌게 되면요, 제목이 같이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4번에 대한 설명이 맞습니다. 일단 연결하는 방법은 차트의 제목이 입력이 되어 있어야겠죠. 다음 중 워크시트의 인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작업 중인 워크시트 화면의 축소 확대 비율은 10%에서 400%까지 설정할 수 있지만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거 맞죠? 분리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화면상에서의 크고 작음이 인쇄에 영향을 미치느냐? 인쇄하고는 별도입니다. 자, 화면상에 보여지는 것을 크게 하거나, 그러니까 확대하거나 축소할 때는요, 자, 보기에 가시면은 확대 축소가 있죠. 확대 축소에 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화면이 지금 현재 200%라고 해서 인쇄를 하게 되면은 200% 크기만큼 인쇄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화면상이 보는 것은 화면상이 보는 설정을 했을 뿐이고요. 인쇄는 인쇄 설정에 가서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확대 축소 배율, 이 부분을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인쇄는 페이지 설정에서 페이지 탭에 가서 이제 배율을 설정을 하셔야만 설정한 대로 인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하고 실제 인쇄는 메뉴가 다르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1번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축소 이거 하고 이제 확대하는 비율이 10%에서 400%까지라고 지금 설명을 했죠. 일단 그게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일단 0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0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제 경고창이 나옵니다. 수는 10과 400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말은 10%에서 400%까지만 입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은 맞습니다. 자, 2번 창 나누기와 틀 고정의 결과는 화면에서만 영향을 줄 뿐 인쇄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화면상의 어떤 설정은요, 인쇄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대부분 없습니다. 자, 창 나누기하고 틀 고정 메뉴 어디 있습니까? 자, 보기 탭에 보시면은 창, 여기 보시면 틀 고정이 있고요. 그 다음 이 메뉴가 이제 나누기죠. 자, 이런 기능들은 보기 탭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화면을 그냥 본다는 설정을 바꿔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페이지 설정 시트 탭에서 메모 항목 중 시트 끝을 선택하면 메모가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가 된다. 자, 화면 보십시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B 두 번째 셀 하고요, C 두 번째 셀에 메모를 추가를 했습니다. 자, 메모 추가하는 방법은 셀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클릭하게 되면은 메모를 표시하거나 뭐 편집하거나 여러 가지 메뉴가 이렇게 보여질 겁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첫 번째 메모, 뭐 두 번째 메모, 이렇게 메모를 입력을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시트 탭에 가시면요, 이 메모를 어떻게 할 거냐, 인쇄를 할 거냐 말 거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에 대한 메뉴가 있죠. 시트에 표시된 대로 한다. 표시된 대로 한다는 얘기는 지금 표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자,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은 보이지 않죠? 없습니다.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 1페이지 중에서 1페이지라고 나오죠. 그래서 한 장으로 인쇄가 되는데 메모가 인쇄가 안 됩니다. 자, 그럼 메모가 인쇄가 되도록 어떻게 할 거냐? 자, 여기서 시트 끝이라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미리 보기 하시면은 두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라고 아래쪽에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메모, 셀에 위치하고요. 셀 이름하고 메모의 내용이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시트 끝에 모아서 인쇄가 된다. 맞는 설명이죠. 4번 페이지 설정에서 시트 탭에서 눈금선 항목을 선택하면 워크시트에 셀 눈금선을 인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아니죠. 보세요. 말씀드렸다시피 인쇄 관련돼서는 페이지 설정이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눈금선을 인쇄를 할 거냐 말 거냐 이 메뉴, 자, 인쇄에 나와 있죠. 그죠? 인쇄할 거냐 말 거냐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금선이 표시가 되도록 할 수도 있고 표시되지 않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체크를 하게 되면은 셀과 셀의 경계선에 이렇게 눈금선이 생기는 거죠. 자, 해제를 했을 때는 평소에 우리가 보듯이 눈금선이 이제 인쇄가 되지 않는 겁니다. 다음 중 필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동 필터는 데이터 영역에 표시되는 목록 단추를 이용하여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다. 일단 필터링, 추출한다는 뜻이고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이죠. 필터를 설정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표에다가 셀을 이제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자, 필터에 가시면은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가시면 필터가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면 되죠. 자, 목록 단추가 만들어지고요. 자, 지역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은 이렇게 해당되는 조건에 맞는 그 값들만 행 단위로 해서 이렇게 추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설명 맞고요. 2번도 맞는 설명이죠. 필터를 이용하여 추출한 데이터는 항상 레코드로 표시된다. 행 단위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지역이 강릉인 값만 추출을 한다. 그러니까 실제 이 값만 추출하는 것이 아니라 행 단위로 해서 모두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자동 필터에서는 여러 열의 동시에 조건을 설정하고 또는으로 결합시킬 수는 없다. 자, AND는 되지만은 OR는 안 됩니다. 또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자, 구분해서 대졸이거나 지역이 강릉인 데이터를 다 보자.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자, 대졸 선택을 해볼게요. 자, 대졸 선택을 하고요. 자, 일단 하고 싶은 것은 대졸에다가 그 다음 강릉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선택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AND는 가능하죠. 대졸이면서 대구인 경우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O와 연산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A이거나 B, 그러니까 A하고 B의 조건을 같이 동시에 모든 레코드를 추출하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복잡한 것은 자동 필터에서는 안 되고요. 자동 필터는 간단한 것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급 필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4번 필터를 사용하려면 기준이 되는 필드를 반드시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해야 된다. 즉 정렬되어 있습니까? 정렬하고 상관이 없죠. 필터링은 이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그냥 필터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래 시트는 평균을 이용하여 순위를 계산한 것이다. 이 두 번째 셀에 수식을 입력하고, 자, 이 두 번째에다가 입력을 하고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하여 이 6번째까지 드래그 하였다. 쭉 드래그 한다는 뜻이죠. 자, 이 두 번째 셀에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것은, 자, 이 두 번째 수식을 잘 만들게 되면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쉽게 수식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순위를 구할 때 필요한 함수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랭크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랭크. 순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인수가 하나, 둘, 3개가 들어갑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요. 순위를 구할 때 필요한 것이 어떤 것들입니까? 어떤 요소가 필요합니까? 자, 일단 순위를 구할 범위 필요하겠죠. 범위. 어디서 어디까지가 순위를
순위를 정할 범위가 되느냐? 일단 범위가 필요해요. 그 다음은 이 범위 중에서 어떤 값을 순위를 계산할 것이냐? 자, 그 대상이 또 있어야겠죠. 석차를 구할 대상이 또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정렬 방식이 또 있습니다. 순위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림차순이죠. 내림차순입니다. 내림차순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죠. 100점 있고 90점 있으면은 어떤 것이 순위가 더 높습니까? 점수가 높다고 해서 이게 더 순위가 높은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1등이 더 개념적으로는 더 높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수치적으로 표현할 때는 1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게 2등이 되는 것이죠. 만약 오름차순이라면은 이게 1이 되고 그 다음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겁니다. 점점점 값이 커질수록 그 순위도 커지는 거죠. 이게 오름차순이 되는 것이고, 보통 우리는 내림차순이잖아요. 순위 계산할 때. 그렇죠? 그래서 내림차순이 일반적이지만은 오름차순으로 해서 순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값이 커졌을 때 반대로 마이너스 값을 이제 그 감점의 요인, 뭐 감점이 100점이다. 100점인 경우, 90점인 경우가 사실 더 높은 거잖아요. 그죠? 감점으로 봤을 때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감점이 90점이면은 더 우수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석차가 내림차순도 있고, 오름차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인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석차를 구할 대상, 여기서 대상이 되는 것은 이의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이 두 번째가 되고요. 대상은 D 두 번째가 되겠네요. 그죠? D 두 번째가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범위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범위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정렬 방식인데요. 일단 생략을 하게 되면 내림차순입니다. 왜? 석차는 보통 내림차순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략하게 되면 내림차순은 자동적으로 순위가 계산이 되는 거고요. 0을 입력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그 외의 숫자들 1, 2, 3 이런 식으로 다른 숫자가 들어가면 이제 오름차순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생략하면 내림차순이고 0 입력하면 내림차순이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랭크 함수를 이용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하나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랭크 함수의 수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동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채우기 될 때는 각각의 수식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를 기준해서 만들어야겠구나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수식을 입력을 할 때 대상이 되는 값은 이 값이죠. 자, 이 수식에서 석차를 구할 때는 이 값이 대상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계속 행 참조가 되면서 이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차를 구할 대상은요, 상대 참조해야 됩니다. 상대 참조. 절대 참조하시면 안 되죠. 고정되면은 이 순위를 구할 때 이 값을 가지고 대상을 가지고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바로 옆에 있는 값. 맞습니까? 그래서 상대 참조하셔야 돼요. 그리고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범위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채우기 핸들에서 행이 이동된다고 해서 범위가 계속 이렇게 이동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고정돼야 됩니다. 절대 참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정렬 방식은 여기서 내림차순이 돼야 되기 때문에 0 또는 생략하시면 돼요. 이해하시겠죠? 문제에서 이렇게 생략이 됐다고 해서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답이 되는 거예요. 자, 직접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뭐 간단한 함수이기 때문에 직접 입력을 할게요. 자, 랭크 함수. 일단 넘버 먼저 들어가네요. 그죠? 자, 넘버 대상이 되는 것은 여기 있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쉼표하고 레퍼런스, 참조하는 영역, 전체 영역. 여기서 여기까지죠. 그리고 정렬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자, 더블 클릭 한번 해보십시오. 제대로 수식 입력이 되었죠. 순위가 제대로 계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게 되면은 2등은 3명이고 1등은 2명이네요. 엉뚱한 결과가 나오죠. 자, 왜 그런지 한번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한번 수식을 한번 추적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엉뚱하게 참조를 하고 있죠. 대상은 제대로 이제 행으로 상대 참조가 되는 게 맞는데 범위가 잘못되었잖아요. 그렇죠? 범위가 계속 이렇게 상대 참조가 돼서는 안 됐죠. 자, 여기서 F4번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엔터. 자, 범위는 절대 참조가 되겠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대로 참조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열 너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것은 행이고 이쪽이 열이죠. 열의 너비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비열의 너비를 조정을 할 때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조정하면 됩니까? 자, 여기 마우스 두시고 이렇게 이동하시면 되잖아요. 마우스 드래그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클릭해서 이렇게 이동하시면은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방법이 있죠. 아니면 더블 클릭. 자, 더블 클릭하시면은 데이터의 이제 열 너비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제 그 현재 열의 너비를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우스로 늘렸다가 더블 클릭 됐죠, 그죠? 자,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아니면 메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선택하시고, 자, 셀에 보시면은 서식이 있습니다. 자, 서식에서 메뉴가 나오는데요. 열의 너비라든지 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열 너비 자동 맞춤을 클릭을 하게 되면은 더블 클릭한 효과하고 동일하고요. 자, 열의 너비를 숫자로 해서 직접 이렇게 입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은 셀의 서식에서 열 너비 자동 맞춤을 실행하면 현재 선택된 셀에 입력된 길이의 문자 열에 맞춰 현재 열의 너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게 맞는 설명이죠. 2번, 열 너비를 조정하려면 열 머리글의 너비 경계선에서 원하는 너비가 될 때까지 마우스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가 있다. 3번, 열 너비를 조정하려면 셀 서식 열 너비를 선택한 후 열 너비 상자에 원하는 값을 입력한다. 자, 조금 전 보여드린 것처럼,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숫자를 입력을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열 너비를 크게 하면 글자의 크기도 같이 조정이 된다. 크게 한다고 그래서 글자의 크기가 조정이 됩니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부분합의 계산 항목에 사용할 수 있는 함수의 종류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부분합에 대한 자세한 것은 다음에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문제를 풀이할 수 있는 것은 간단한 내용만 여러분도 아시면 됩니다. 자, 일단 부분합이라는 것은 전체 데이터를 그러니까 그룹으로 분류해서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엑셀에서 아주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기능인데요. 오른쪽에 그림 보시면은 부분합이 적용된 결과가 되겠습니다. 일단 적용되지 않은 상태를 일단 먼저 만들어 보고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합격 여부가 불합격, 합격자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나뉘어져 있는데 일단 나뉘어져 있지 않고요. 이게 혼합되어 있다, 섞여져 있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합격 여부가 총 몇 명에서 몇 명이 불합격이고 합격이고 이런 것을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이 데이터들이 서로 이제 섞여져 있다라면은 구분하기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전체 데이터를 자, 그룹으로 이제 나누는 거예요. 합격 여부가 이제 그룹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 여부를 불합격자냐, 합격자냐, 자, 이것을 가지고 딱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불합격자 개수가 몇 건이고 합격자 개수가 몇 건인지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각각의 건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요. 전체 개수가 또 몇 개인지 이렇게 건수를 또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계산을 해주는 이제 함수의 종류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를 구할 수도 있고요. 합계. 자, 이제 합계가 계산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지금 결과처럼 개수를 계산할 수도 있고요. 평균,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해서 쭉 계산할 수 있는 함수의 가지수가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 조금 암기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중앙값, 자,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는 그런 함수는 없습니다. 픽업 테이블의 레이아웃이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을 때 픽업 테이블 보고서로 옳은 것은, 자, 오른쪽처럼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맞는 것이 어디냐? 그걸 찾는 겁니다. 자, 일단 실습을 통해서 개념 이해를 제가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기본 데이터는 제가 입력을 했습니다. 자, 여기 표로 만들어졌을 경우에는 보고서로 이제 제출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의사결정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것을 보기 좋게 보고서 형태로 만드는 것이 픽업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자, 클릭을 하시고요. 자, 범위 선택 확인하시고 확인 버튼 눌러보십시오. 픽업 테이블 필드 목록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이제 우리가 조금 전 만들었던 자, 담당, 분류, 수량, 단가 이 필드를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보고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단 그 담당을 보고서 필터에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보고서 필터에 넣고요. 수량하고 단가는요, 합계를 구하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고요. 분류 같은 경우에는 행 레이블에 위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보고서 필터는 걸러낸다는 뜻이죠. 걸러내는 기준을 담당으로 정한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담당이 김아선, 김래혁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각각의 분류의 값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담당은 하나, 둘, 셋, 네 개가 되는 거고요. 네 명이 되는 거고요. 각각의 그때의 분류값이 또 네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담당이라는 게 있고, 분류가 있고, 수량이라는 게 있고, 단가라는 필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담당이 강아선일 때의 그때의 값들, 김래혁일 때의 그때의 값들, 이런 식으로 필터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릭을 해보시면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그때의 과자류, 유제품, 음료, 조미료의 값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모두 선택을 하게 되면은 누계가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보고서 필터의 개념을 아시겠죠? 필터링 하는 겁니다.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이죠. 보고서의 결과값이 달라지는 겁니다. 자, 열 레이블은 행과 열이 있을 때, 이쪽이 행이죠. 이게 행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열 레이블은 이쪽입니다. 자, 열 레이블은 시그마 값, 그러니까 합계를 뜻하는 겁니다. 수량의 합계, 이제 단가의 합계, 자, 이것을 뜻하는 거죠. 자, 이게 열 레이블이 되는 거고요. 행 레이블은 분류입니다. 자, 이게 분류잖아요. 그쵸? 행 레이블. 자, 행 레이블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그마 값은 이거죠. 합계. 실제 합계잖아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수량과 단가의 합계가 되는 거잖아요. 됐죠, 그죠? 자, 이게 기본적인 이제 보고서 형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필드명을 이렇게 이동을 할 수도 있죠. 만일 문제하고 동일하게 시그마 값을 이쪽으로 이동을 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행 레이블이 과자류, 유제품, 음료, 조미료 해서 분류도 들어가지만은 각각의 분류에 맞는 시그마 값, 합계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게 행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게 행 레이블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시그마 값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열 레이블은 없죠. 개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각각을 이렇게 이동을 했을 때 보고서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 해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보고서 필터의 담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담당 되어 있고요. 여기도 담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열 레이블은 없습니다. 열은 없어요. 여기 열이 없네요. 자, 여기 열이 있고요. 여기는 열이 있고, 자, 여기는 열이 없네요. 행 레이블을 보시면 분류하고 시그마 값입니다. 분류. 자, 시그마 값. 자, 여기는 분류만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시그마 값은 이제 합계, 실제 데이터는 이제 이렇게 합계가 들어갔습니다. 자, 1번하고 4번 정도만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번하고 4번의 차이점이 뭡니까? 1번은 뭡니까? 자, 열 레이블이 시그마 값으로 들어갔을 때 보고서 형태가 되는 거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열 레이블이 없고 행 레이블에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4번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원 단위로 입력된 숫자를 100만원 단위로 표시하기 위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으로 옳은 것은? 자,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이란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숫자를 입력을 했죠. 그러면 이 숫자가 23450000입니다. 자, 이것을 입력한 데이터를 다양한 형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면요. 자, 표시 형식을요. 숫자로 바꾸는데 1000단위마다 구분 기호를 줘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좀 더 보기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쉼표를 다 1000단위마다 입력한 것이 아니라 셀 서식에서 엑셀에서 지원하는 기능을 이용해서 그렇게 표시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통화를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자, 통화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 데이터 한 번만 입력을 하면요. 이런 형식을 바꿔주면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문제에서는 현재 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을 100만원 단위로 해서 표시를 하는데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셀 서식에 가면요. 표시 형식에서 숫자, 통화, 회계, 날짜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형식입니다. 많이 사용하는 형식이고요. 자, 이거 외에 이와 같은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 지정으로 가야 돼요. 사용자 지정. 여기서 직접 형식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1번에서 4번까지가 있죠.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샵하고요. 자, 샵하고 쉼표 샵 입력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바뀌는지는 여기 보기에 보시면은 미리 보기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천 단위마다 쉼표가 입력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샵은요, 자리를 뜻하는 거예요. 자리를 뜻하는데 세 자리 앞에 쉼표가 들어갔죠. 자, 그 말은 천 단위마다 쉼표를 표시하라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죠. 자, 100만 단위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23450000에서 자, 여기서 100만 단위로 잘라내란 얘기예요. 자, 뒤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뒤에 쉼표가 하나 더 추가됐네요. 쉼표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여기 보기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 잘 보시면은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쉼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뒤에 세 자리, 그러니까 천 단위가 된 거죠, 지금. 천 단위가 된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공 3개가 실제 데이터는요,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지만은 표시 형식을 바꿔줬기 때문에 뒤에 0 3개가 없어지고요. 자, 이것은 천 단위로 된 거예요. 천 단위. 예, 그러니까 23450 23,450이 아니고 뒤에 000 03개가 생략이 되면서 이것은 천 단위로 된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100만 단위라고 얘기를 했죠. 자, 셀 서식에 가서 자, 그러면 이제 3번처럼 쉼표를 하나 더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23만 남네요.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게 100만 단위예요. 그러니까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잖아요. 그러니까 2340만 5만인데 2300만까지만 표시하라는 얘기예요. 100만 원 단위로 표시하라는 얘기는 2300만까지 표시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23만 표시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쉼표를 2개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쉼표 하나에 공이 3개씩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00만원 뭡니까? 1, 03개, 03개. 이게 100만 단위잖아요. 그죠? 그래서 쉼표 하나에 03개가 지워지고요. 또 쉼표 하나에 03개가 지워지는 겁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용자 지정 서식을 이렇게 세 자리를 두고 쉼표 이렇게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천 단위마다 쉼표를 삽입하라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근데 이 쉼표가요, 맨 마지막에 들어갈 때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자리를 생략하라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세 자리가 이렇게 생략이 됩니다. 물론 실제 데이터는 그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2345만이었는데 이게 23,450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그다음 쉼표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거 하나 생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2300만인데 2300만이 23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한 대로 100만 단위로 표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쉼표 하나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3개가 또 생략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그냥 데이터가 없어지는 겁니다. 국어, 영어, 수학 점수의 평균이 70점이다. 평균이 80점이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현재 70점인데 이게 80점이 이제 되려고 한다. 그런 뜻이 되겠죠. 되기 위해서 영어 점수는 몇 점을 맞아야 하는지 알아보려고 사용한 목표값 찾기가 올바른 것은, 일단 엑셀에서 목표값 찾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이 문제는 뭐 간단한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답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목표값 찾기가 무엇인지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림을 통해서 개념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현재 평균이라는 값이 이렇게 70이라는 값이 입력이 되어 있죠. 자, 국어, 영어, 수학. 자, 이 세 개의 값을 더해서 3으로 나누게 되면 평균을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숫자로 해서 70이 지금 입력된 것이 아니고요.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국어 더하기 영어 더하기 수학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다? 3으로 나눌 수 있도록 여기 수식이 입력이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값들이 이런 값을 가지기 때문에 현재 70이라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 점수를 얼마의 값으로 이제 만들게 되면은 평균의 값이 80으로 바뀌게 되느냐, 그것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수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요, 이렇습니다. 76 더하기 자 x, 자 영어 점수를 x라고 봤을 때, 그 다음 수학 점수가 72점이죠. 이것을 3으로 나누었을 때 80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때 x값, 자 이 구하는 기능이 목표값 찾기가 되는 겁니다. 자, 평균을 목표값 80으로 만들기 위한 영어 점수를 찾는 것이 목표값 찾기가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평균값이 80이 되려면은 영어 점수가 얼마면 될까라는 것을 이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자, 그때 나오는 목표값 찾기에 이제 대화 상자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화 상자를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에 수식 셀, 찾는 값, 값을 바꿀 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각각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해를 하셔야겠죠. 일단 수식 셀이라는 것은 여기에 셀 중에서 수식이 입력된 것은 이 셀입니다. 평균을 구하는. 자, 이 셀이 될 겁니다. 그래서 B의 두 번째가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 찾는 값. 자, 어떤 값을 찾는 겁니까? 이 수식 셀의 값이, 자, 어떤 값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80이 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게 80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때 값을 바꿀 셀. 자, 어떤 값을 바꿀 겁니까? 이 값을 바꿀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B의 두 번째가 들어가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기 달러 기호가 붙었는데 이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D의 두 번째 셀 80, B의 두 번째 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만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 좀 매크로 이름으로 적합한 것은, 자, 매크로라는 것은 자세한 것은 다음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반복 작업과 빈번하게 행하는 일련의 조작을 자동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엑셀에서 아주 강력한 기능인데요. 예를 들어서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어떤 작업들, 이것을 빈번하게 여러분들이 행한다, 필요로 한다. 자, 그럴 때는 이 작업을 한 번만 작업을 하고요. 그 작업의 이름을 A라고 주고요. 다음에는 1에서 100까지 합을 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A라는 이름만 가지고도 바로 실행을 해서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크로는 프로그램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프로그램. 자, 그런데 이 프로그램에 이제 이름 있죠. 이름을 정의하는 그 규칙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매크로 1, 매크로 2와 같이 이제 그 엑셀에서 자동으로 이름이 부여가 됩니다. 1 다음에는 2, 그 다음에 3 이런 식으로 부여가 됩니다. 근데 사용자가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 수정할 때는 주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첫 글자는 반드시 문자가 들어와줘야 돼요. 숫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2, 1 안 돼요. 숫자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입력, 그리고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 등 사용이 가능해요. 자, 그런데 공백은 안 됩니다. 공백이 안 돼요. 자, 그럼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숫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건 틀렸고요. 3번도 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문자로 이렇게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첫 글자가 문자로 입력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문자, 숫자, 밑줄이 들어와야 돼요. 밑줄은 언더바죠. 이것은 하이픈이잖아요. 중간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렸어요. 1번은 맞습니다. 이제 문자로 시작이 되었고요. 자, 언더바. 자, 언더바가 들어갔죠. 아래 시트와 같이 B 10번째 셀에, 자, B 10번째 셀 여기 있습니다. 자, B 10번째 셀에, 영업 일부에 1사분기의 합계를 구하고자 한다. 다음 중 B 10번째 셀에 수식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지금 단순히 합계를 구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제 1사분기의 합을 구하라. 자, 그냥 1사분기 합을 구하라. 그러면은, sum이라는 함수만 이용하면은, 그죠? 범위 여기 입력해주면은, 합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요, 영업 일부에 대한 1사분기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1사분기의 합계가 아니라, 영업 일부라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sum을 구하는데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if라는 함수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합친 함수가 sumif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sumif. 자, 합을 구하는데 조건 처리를 하고 난 뒤에 합을 구해라.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인수가 들어가요. 자, 3개의 인수가 들어가는데 꼭 순서 여러분도 아셔야겠죠? 자, 첫 번째는
조건의 범위가 들어갑니다. 자, B의 두 번째부터 B의 일곱 번째. 조건이 뭐예요? 조건이 영업 일부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영업 일부가 있는 그 범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달러 기호가 붙었는데 달러 기호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 조건의 범위가 들어갔으면은 이게 영업 1분지, 2분지, 3분지, 그죠? 자, 조건이 또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A 10번째, A 10번째의 값이 뭡니까? 영업 1부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제 영업 일부라는 조건을 처리하기 위한 인수들을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if에 대한 그 인수가 되는 것이고, 자, sum 합을 구해줘야겠죠. 자, 결국 어떤 합을 구하라는 얘기입니까? 1, 4분기 합계잖아요. 그죠? 그래서 C의 두 번째부터 C의 일곱 번째 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 차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원본 데이터가 있고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차트 만드는 건 쉽죠. 범위 선택을 해서 차트 만드시면 되고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표의 데이터를 수정하면 차트도 자동으로 수정이 된다. 자, 여기 있는 데이터를 수정하면 자동으로 수정된다는 얘기인데, 뭐 당연히 수정이 되죠. 자, 이 값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해당 값도 그만큼 커지죠. 반영이 됩니다. 원본이 수정이 되면은 당연히 원본을 이용한 차트도 수정이 됩니다. 2번, 차트에서 주 눈금선을 선택하여 삭제하면 주 눈금선이 사라진다. 자, 눈금선 선택을 해서 삭제하면 당연히 지워지죠. 자, 여기 보시면 눈금선이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주 눈금선이 되는데요. 선택을 하고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한번 눌러 보십시오. 지워집니다. 자, 3번, 표에 A 다섯 번째에서 B 다섯 번째 셀에, 자, 보세요. 이거 예시가 좀 잘못되었네요. 일단 삭제를 하겠습니다. 문제하고 동일하게 만들어 볼게요.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이렇게 행이 3개가 있었고요. 문제에서는 A 다섯 번째부터 B 다섯 번째까지,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를 하는 거네요. 자,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그리고 엔터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새로운 데이터를 추가를 했을 때 차트에 자동으로 추가가 되느냐? 안 되죠. 자, 왜냐면은 보세요. 현재 이 차트가 참조하는 영역이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자, A 첫 번째에서 B 네 번째까지예요.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만일 변경이 된다라면 반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으로 추가가 안 됩니다. 자, 4번 표에 A 세 번째에서 B 세 번째 셀과 A 네 번째와 B 네 번째 셀 사이에 새로운 데이터를 삽입하면은 삽입하면 차트에도 자동으로 삽입된다. 이건 맞습니다. 자, A 세 번째하고 A 네 번째 사이라고 했죠. 일단 빈 셀을 만들겠습니다. 자, 빈 셀을 만들고요. 자, 엔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영이 되었죠. 자, 차트가 참조하는 범위가 이제 A 다섯 번째에서 A 첫 번째에서 B 다섯 번째까지 이 영역으로 설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3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우리가 설정한 범위를 벗어났죠. 4번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설정한 범위 내에서 삽입이 된 겁니다. 자, 그와 같은 경우에는 추가가 돼요. 아시겠습니까? 좀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조건부 서식 먼저 설명드릴게요. 조건부 서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설명만 잘 들으시면 쉽게 문제 풀이할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 자, 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제 색을 바탕에 색을 바꿔준다든지 아니면 글꼴을 굵게 한다든지 그리고 글꼴의 스타일을 바꿔준다든지 그런 것들을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서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앞에 조건부라고 붙었습니다. 조건부.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해당 서식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일일이 찾아서 서식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을 부여를 해서 그 조건을 만족할 때는 무조건 해당 서식을 적용하도록 하겠다라는 어떤 자동화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예시 한번 보시면요. 자, 오른쪽
그 예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세 명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사람의 금액이 이렇게 있죠. 금액이 있는데 여기서 이 금액에서 최대값을 가지는 가장 높은 값을 가지는 그 사람에 대한 행을 이렇게 서식을 지정을 하고 싶어요. 노란색으로 채우고 싶습니다. 자, 이럴 때 이제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게 되면 쉽게 설정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합계하고 항목의 명이죠. 필드 명이죠. 항목의 명 이런 것들은 빼고 실제 우리가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합니다. 범위를 선택을 하고요.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 관리로 이동을 합니다. 자, 규칙 관리로 이동을 해서 새 규칙을 선택을 합니다. 새 규칙을 선택을 하고요. 지금 이제 적용할 그 조건이 수식을 이용해서 조건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을 찾을 거예요. b의 두 번째에서 b의 네 번째. 자,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찾아서 그 큰 값을 가지는 행에 대해서 이제 어떤 서식을 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에 나왔을 때 대부분 다른 것은 규칙 유형 중에서 다른 것은 문제에 잘 안 나옵니다.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한 셀 결정 이게 시험에 거의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수식을 입력을 해야겠죠. 자, 수식을 입력을 하는데 자, 등호 먼저 입력을 하시고요. 그리고 함수 하나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최대값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max라는 함수 이용을 할게요. 자, max라는 함수 이용을 해서 범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괄호 닫아 주시고요. 그러면 최대값, 이 범위에서 최대값을 찾게 되겠죠. 자, 그럼 이 최대값 하고요. 이 범위에 있는 최대값이 어떤 값이 되겠습니까? 3800이 되겠죠. 3800. 자, 그럼 3800하고 b의 두 번째 있는 셀하고 비교 판단하고 그다음 b의 세 번째 셀하고 비교 판단, b의 네 번째 셀하고 비교 판단을 해서 그때 그 값이 최대값하고 같은 거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주시고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셀.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b와 그리고 2라는 숫자 앞에 이렇게 달러 기호가 붙었죠. 달러 기호가 붙었는데요. 자, 이 달러 기호에서 숫자 앞에 붙은 달러 기호는 지워주시고요. 알파벳 앞에 있는 달러 기호만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범위로 지정한 이 부분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요. 어떤 참조할 셀 하나를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그 셀에서 알파벳, 그러니까 열이 되겠죠. 자, 열을 뜻하는 B 앞에만 달러 기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없으면은 제대로 결과가 안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수식을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 서식, 어떤 서식을 지정을 할 거냐. 자,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설정을 하겠다. 자, 그리고 확인 버튼 누르시고, 자, 확인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확인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최대값을 찾아서 이렇게 채우기 색깔이 지정이 되죠. 자, 조건부 서식의 개념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자, 수식에 대해서 좀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할 때는요, 필드명을 제외하고 범위를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실제 적용할 범위를 이렇게 선택을 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합계는 해당 사항이 없겠죠. 합계는 제외하고 실제 데이터들 적용할 범위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식을 입력을 할 때는 등호를 반드시 먼저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입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함수를 이제 이용을 했는데, max라는 함수를 이용을 했는데, 자, 우리가 비교 판단할 범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죠? 범위 선택을 하면은 자동으로 달러 기호가 이렇게 붙습니다. 달러 기호가 붙고 이제 빠지고 하는 부분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기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B의 두 번째 셀부터 해서 B의 네 번째 셀까지 이렇게 범위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맥스 함수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값은 얼마가 될까요? 자, 여기서 최대값을 찾기 때문에 3800이 되는 거예요. 3800. 자, 이 3800이라는 이 값하고 같은 셀을 찾아야겠죠? 이 범위에서. 맞습니까? 그럼 이 범위에서 첫 번째 셀인 B의 두 번째 셀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하면요, 자동으로 조건부 서식에서 자, 이 셀 다음에는 이 셀을 비교 판단하고 또 다음 셀을 또 비교 판단을 자동으로 합니다. 그래서 B의 첫 번째 셀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셀만 비교 판단해 주면은
이 값이 3800이 되고, 그래서 3800하고 B의 두 번째 셀 1100하고 같으냐라고 비교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 폴스잖아요. 그죠?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다음 셀을 또 비교 판단합니다. 그래서 요거 비교 판단하니까 동일하죠. 동일하기 때문에 이 셀에 대해서, 이 행에 대해서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형식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B의 두 번째 셀이라고 했을 때 이 셀, 비교 판단되는 이 셀에 이제 알파벳 앞에는 꼭 달러 기호가 붙어야 됩니다. 자, 행 전체에 서식을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는 조건 입력 시 열 이름 앞에 달러 기호가 분명히 입력이 되어 있어야만 정확하게 조건부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주의를 하십시오. 자, 그리고 두 개의 그 조건이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첫 번째 조건이 조금 전 제가 설명드릴 때는 조건 하나만 말씀을 드렸죠. 자, 첫 번째 조건은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똑같은 조건을 주고요. 채우기가 아니라 굵게, 자, 굵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조건을 두 개를 줬어요. 그러면은 두 개 다 만족한다라면은 이것은 채우기도 노란색으로 되고 그 다음에 굵게도 같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주의할 점 말씀을 드릴게요. 만일 그 서식 자체가 중복이 되었을 때 서식이 이제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서식이 지정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채우기를 노란색으로 했을 경우, 그리고 채우기를 파란색으로 해서 조건을 두 가지 줬어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했을 때는 노란색으로 줘야겠습니까? 파란색으로 줘야겠습니까? 그죠?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식이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규칙 하나가 지금 하나 만들어진 상태고 규칙을 하나 더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하고 동일하게 조건을 줬습니다. 그리고 색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자, 파란색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색깔로 한번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두 개의 이제 조건이 입력이 되었잖아요. 자, 이럴 때 확인 버튼 누르게 되면은 하나만 이제 지정이 되는데 그 지정되는 하나가 어떤 거냐면요. 우선순위가 높은 게 지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요. 이게 우선순위가 높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조건이 동일하고 서식이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높은 것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만일 자, 이것을 우선순위를 높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자, 여기에 방향 버튼이 있죠. 그죠? 이것을 클릭을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 보십시오. 그러면 우선순위가 높은 노란색이 또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서식이 겹치는 경우는 우선순위가 높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 다음 중 조건부 서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시면은 등호로 시작해야 된다. 맞죠? 자, 2번에 보시면은 규칙에 맞는 셀 범위는 해당 규칙에 따라 서식이 지정되고 규칙에 맞지 않은 셀의 범위는 서식이 지정되지 않는다. 실습을 통해 다 말씀을 드렸고요. 4번 고유 또는 중복값에 대해서만 서식을 지정할 수도 있다. 자, 보통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이게 거의 100%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그 조건부 서식을 이용을 할 때 거의 이것만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은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고유 또는 중복값만 서식 지정 이것도 있다라는 정도 여러분들 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번 보시면은 조건부 서식이 적용된 후 셀 값이 바뀌어 규칙과 일치하지 않아도 셀 서식 설정은 해제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말 그대로 조건부 서식이라는 것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서식이 지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의 값이 바뀌어서 규칙을 일치하지 않도록 바뀐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해제가 돼요. 서식이 해제가 된다는 거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해제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틀렸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체크만 해두시고 모든 강의를 완강하고 난 뒤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때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